네, 오늘 영상은 와우넷과 유튜브 동시에 송출됩니다. 일단 업종 중에서 여러 업종이 있는데 IT 서비스만 좀 한번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변수, 그리고 재고 리스크에 대한 변수, 최근 같은 전쟁 때문에 또 해운 물류 비용에 대한 변수,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관세 뭐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반기 실적에 나온 부분이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어떤 그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 측면에서 일단 IT 서비스부터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집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여기 다 모이진 않았어요. 아직. 보시면은 하나씩 볼게요. 그 AI 관련돼 가지고 기대를 모았던 LG CNS는 2분기 실적은 어딘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인적 투자죠. 어떤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뭐 사람부터 먼저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역성장이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나온 거 보니까 향후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LG CNS 여기 있고, 똑같이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SI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S죠. 삼성 SDS도 지금 영업이익 성장이 0.7%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건 뭐 사실상 뭐 내년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는 이제 롯데그룹 이쪽에 이제 SI, 그리고 또 AI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좀 분석을 할게요.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쪽에 집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결제 쪽에서 NHN KCP 쪽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결제 쪽에서 아마 수익성 좋은 해외 쪽 결제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제 그룹사인데 이건 이제 지주회사격인 NHN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이건 이제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비싸가지고 아무리 실적 좋아도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한번. 예, 그래서 왜 안 하냐? 이미 올라간 건 나중에 주가 떨어져야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고평가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밑에 내려와서 FM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건 간헐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좋으면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페이도 좋은데 비싸요. 카카오페이가 PR이 얼마인가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아니 뭐 이게 금융이라고 왜 이렇게 비싸? 너무 고평가야. 예, 이건 촉수 금지. PR이 지금 작년도 실적에 따른 PR이 146, 올해 추정되는 PR이 47. 비쌉니다. 예. 요거는 아무리 좋아도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어쩌고 뭐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좀 손 안 되겠습니다. 카페24 무너지는 거 보고 좀 충격적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쇼핑몰 쪽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그냥 쿠팡으로만 이게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쪽 쇼핑몰 쪽에서의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해지는 것 같고 덜한 것 같고, KINX도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요 사업이죠. 요것도 고평가예요, 사실. PR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주가는 좀 좋아요. 주가는 좋은데 PR이 34. 34. 비싸요. 안정적 성장이 이제 보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코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좀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또 20%대의 성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쓰레기 기업도 있네요. 이거 왜 쓰레기인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한 달에 1,000원, 2,000원씩 돈이 몰래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느 웹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좋다 뭐 그래가지고 뭘 클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휴대폰 그게 돼가지고 매달 요금이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생충입니다.
그 전화 거셔가지고 1년치 환불 다 요청하면 곧바로 환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건 시장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건 소비자 기만 행위잖아요. 핵토자 들어가는 것들은 경영 마인드가 엉망인 것 같아가지고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몇 년치 돈을 다 뜯겼어요, 애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커나이 이 부분하고 삼성 SDI, 이건 아니고 롯데 이노베이트, 그리고 NHN KCP,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현대 오토에버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는데 이건 또 고평가인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롯데 이노베이트부터 볼게요. 이 그룹은 이제 롯데 그룹의 이제 캡티브 물량은 어느 정도 있죠. 시스템 구축을 해주는 거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다 전산 부분을 자기들이 좀 내재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룹형 쪽에 물량과 그리고 또 외부 영업도 또 들어가죠. 그래서 SI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뭐 운영 관리해주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애들이 데이터 센터는 한 4개 정도 빌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2, 3 빌딩 말고 제4 빌딩은 지금 거기 입주율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럼 뭐 풀캡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롯데몰 같은 데 보면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건 캐즘 때문에 그렇게 뭐 성장이 고성장은 아닐 거예요. 보시면 그 데이터 센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고객들을 입주를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서버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고, 최근에는 지금 기업들이 지금 AX, 그러니까 AI로 대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서버 호텔에다가 서버도 관리, 운영을 해주는, 그래서 포털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그 평촌에 2026년도에 하나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에 신설되는 게 2027년도가 있는데 이게 초대형입니다. 이게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계약을 하나 따는 게 있어요. 2028년도 12월 달인데 이건 아직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 아니면 경기 그쪽이 하나겠죠. 아무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 개의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서브 호텔, 임대 사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외부 기업들의 AI 대전환에 대한 프로젝트도 많이 따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롯데 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AI 프로젝트 수주가 나올 전망이죠. 롯데 그룹은 일단은 유통 쪽에, 물류 유통 쪽에 AI는 필수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조 쪽도 있잖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롯데 건설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고, 그리고 롯데 쇼핑과 롯데 케미칼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유동성 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돈이 말라가지고. 근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못다 했던 AI 투자, 그러니까 뭐 IT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재개가 되겠죠. 그러면 롯데 이노베이트가 그 부분에 대한 일감을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좀 갖고 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볼게요. 매출액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지만은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기업이 지금 외형 성장보다는 일단은 이익 성장을 좀 꾀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을 좀 볼게요. 매출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2%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외형 성장 매출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좀 따자. 그런 니즈가 좀 강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 2분기 합산 상반기입니다. 매출액이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은 뭐 일단 뭐 작년도 재작년도 그걸 크게 좀 넘어선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이노는 수익성 중심의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분기 1, 2, 3, 4분기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2%대였잖아요. 근데 뒤로 이제 올해 1, 2분기가 이제 4%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고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1~2% 정도 역성장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을 보였죠. 1분기 때 39% 성장, 2분기 때는 55%나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참고적으로 이 기업은 이게 SI 기업들은 이제 상반기가 사실상 비수기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1분기나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조직 개편하고 부서 뭐 인적 이동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사업 계획 발표하고 그러면 1분기 후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예상을 편성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래서 4분기가 되면은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분기가 이제 사실상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 2분기보다는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3분기는 여름 휴가 때문에 그리고 추석 연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매출액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4분기 때 아마 실적이 집중될 겁니다. 자, 올해 지금 상반기 지금 집계가 됐는데 매출액은 2%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8%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1%가 증가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이 영업 외 일회성 이익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20억, 2,200억 정도, 지금 단위가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220억인데 순이익이 120억 된 거 보니까 영업과 상관없는 일회성 이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난해가 그 전년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순이익이 증가하면 EPS가 증가하니까 일단 PR 관점에서도 좀 유리하겠죠. 저평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더 용이하죠. 주가 상승이.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1, 2분기, 지난해 이제 1, 2분기,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하게 된다면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89%의 아주 높은 EPS 성장, 주당 순이익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1년 농사 절반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이런 추세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이노베이트 주가 상승은 그렇죠. 좀 뭐 탄력을 좀 얻겠죠. 그래서 증권가에 한번 그러면 하반기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매출액이 좀 감소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에는 매출도 약간 좀 상승 흐름을 좀 탈 거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업이익을 좀 봐야 돼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때 컨센서스로 작년도 3분기 대비 80%의 영업이익 성장, 4분기 때도 37% 정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높은 성장을 일단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영업이익률 딱 보게 된다면 그냥 지금 일단 2분기 때 기록한 4.5%보다 좀 못 미치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네, 뭐 합리적인 전망치라고 좀 보입니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 3%였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단계 좀 높아졌죠. 그래서 높은 이익 성장을 일단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은 이렇게 실적이라는 게 우발적으로 좀 안 좋아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 쪽에서 나와요.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 그러면 갑자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거나 물류 비용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뭐 중동 쪽에 수출을 못하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고가 또 쌓이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얘네는 사실상 용역 사업이에요. 사람 데려다가 걔네들한테 월급 주면서 걔네들 쓴 만큼의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신뢰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뭐 AI에 엄청난 선제적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와장창 뽑아가지고 뭐 하지 않는 이상 아까 삼성 SS하고 그 LG CNS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아무튼 뭐 이런 얌전한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올해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이 4%고 하반기 어떻게 돼가지고 해도 영업이익률은 그래 3.7% 정도는 달성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비수기잖아요. 1, 2분기. 3분기 그리고 성수기인 4분기 되면은 매출액은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면은 근거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내년도도 한 그 정도 20%대 높은 고성장이죠. 20%는 굉장히 고성장이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뭐 그
1인당 국민소득 그 GDP 성장률 보면은 뭐 2.5% 3% 그러잖아요. 지금 반도체 수출 잘한다고 해도 뭐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2028년도에도 10%대 성장이면은 얘네들이 지금 PR을 보게 된다면은 PR 대비, 그러니까 주가 대비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진짜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죠. EPS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뭐 2%대밖에 안 됐으니까 EPS도 요거밖에 안 됐는데 일단 올해 1, 2분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미 올해 상반기에 1, 2분기 합산으로 지난해 결산 그리고 2024년도 결산을 모두 뛰어넘었죠. 그래서 올해는 3분기, 4분기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여기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 내년에도 한 19% 정도 증가한다라고 한다면은 2027년도도 한 요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PR을 가지고 목표 PR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보게 된다면 연평균 62%의 굉장히 높은 실적 회복률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PR을 좀 볼게요. 2026년도 아까 요 EP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PR이 9.8 정도로 좀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이노베이트의 과거 PR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박스권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건 좀 지나치게 높은 거고요. 이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높아 보이는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PR 20에서 한 10 정도 사이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2026년도는 9.8이면은 PR 10 미만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률을 볼 때 올해는 전년 대비 190% 정도 성장은 뭐 내년에도 한 19%, 그 다음에도 한 20% 정도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 성장률 대비 PR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 성장이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PR이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낫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그냥 갖고 와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뺐고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로 해가지고 내년도 이맘때 정도 되면 목표 PR 한 27,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걸 PR로 환산하니까 한 13 정도 됩니다. 13이면은 현실적인 목표 P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지금 뭐 2026년도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럼 주가가 한 33% 정도 오르고 내년 이맘때까지 한 45%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고수익을 얻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소확행이라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률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리스크가 좀 크지만 고수익, 반대로 리스크는 굉장히 낮지만 저수익. 이게 이 종목은 이제 후자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000원 정도 되면은 롯데이노베이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동안. 월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1차트로 봤을 때 25,000원이면 여기 위치네요. 25,000원이면 여기. 주차트로 보겠습니다. 25,000원. 한 요 정도? 네. 요게 지금 단기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내년 이맘때까지 들고 가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면은 뭐 27,600원 정도? 27,600원. PR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뭐 좀 달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PR 13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성장률 대비 좀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25,000원 여기 전고점 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건 뭐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 이제 그거 되겠죠. 뭐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이 저렇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약간 요 종목은 순한 맛이에요. 매운맛은 아니고 순한 맛. 그래서 심심하지만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결제에 관련된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IT 서비스 관련된 종목만 일단 좀 구성을 했고, IT 서비스도 아직 종목이 다 집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수집을 아직 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NHN KCP 같은 경우는 일단 결제죠. NHN 쪽에 결제 관련돼 가지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코 서비스 있죠.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룹에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 이제 결제 서비스를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뭐 상품권 이런 쪽에 지불 대행 이걸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 숫자가 국내 한 32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단말기도 공급하고 결제 지원도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뭐 KG 뭐 이니시스라든지 뭐 다른 결제 관련된 뭐 다날 뭐 이런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가장 큰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그 성장률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 약간 이게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점수를 많이 안 줘요. 다른 쪽에는. 근데 그나마 NHN KCP를 점수를 높게 주는 게 해외 가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다 보유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어요. 해외 가맹점. 이게 뭐냐면은 해외에 본사를 둔 다른 해외 기업이 국내 진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떤 거냐? 애플 앱스토어. 그쵸? 그리고 아마존, 알리, 테무, 또 아이허브도 있죠. 넷플릭스도 있죠. 그리고 관광 쪽, 여행, 엑스피디아하고 호텔스닷컴. 이제 이러한 쪽에 이제 해외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그 결제하는 거 얘네가 거의 그냥 장악을 했습니다. NHN KCP가.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얘네가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하냐? 근데 얘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력과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얘네는 원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NHN KCP가 이런 결제 대응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환차손, 환차익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없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큰 게 이거예요. 이게 진입장벽이 큰 게 얘네가 해외 본사 정산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대요. 이 부분이 다른 데가 하고 싶어도 이게 이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좀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가맹점 쪽에서 결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약간 수수료율이 좀 높아요. 마진율이 좀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쇼핑몰을 좀 볼게요. 네이버, 쿠팡 어마무시하잖아요. 걔네들 규모가. 근데 걔네들은 너무 박해요. 수수료율이. 그러니까 약간 얘들은 이제 소형 업체들 있잖아요. 좀 짜잘한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고 그런 대형 그 쇼핑몰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대형몰보다는 짜잘한 몰들을 많이 좀 갖고 있어야지 좀 수익성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자,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화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까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뭐 이 부분이고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결제. 이게 가장 크잖아요. 이게 지금 매출 비중 90%인데 이게 올해 상반기죠. 지난해 상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28%의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매출 성장의 배경을 보니까 신규 대형 가맹점을 유치를 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가맹점의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이거 위에 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쪽에서 아무튼 결제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높은 고성장을 좀 이뤄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대형 쇼핑몰 쪽으로 편중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중소형 몰, 패션몰이나 이런 것들도 그 뭐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몰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공룡처럼 네이버나 쿠팡으로 다 이게 진행이 되니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수수료율이 좀 낮아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진 요인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파편화가 돼야 되는데 해외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NHN KCP는 영업이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국내 쇼핑몰보다는 해외 쪽 결제를 많이 좀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잘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9%, 4.1%인데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쵸? 매출액이 1분기 때 23% 오르고 영업이익이 27%.
2분기 때 28%, 영업이익이 24%. 그래서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집계 하면 매출액이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 순이익이 좋네요.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EPS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50%가 증가했네요. 올해 상반기. 쭉 보시고 그러면 이제 증권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3, 4분기도 매출액은 10%대 후반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좀 됐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때 아마 실적 전망치가 좀 수정되지 않을까, 좀 좋은 쪽으로 좀 더. 이게 역성장으로 나왔는데 지난해 3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높은 기저 때문에 마치 실적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정상적인 실적이에요. 이게 지난해는 워낙 좋으면은 그 다음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높은 기저 때문에. 기저 부담이죠. 역기저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연간으로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10%대 중반 정도의 양호한 성장세. 10% 이게 평균으로 15%잖아요. 그럼 괜찮은 성장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이 이런 쪽이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요, 실적 성장이 완만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돼요. 뭐 20% 이상, 30%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그 성장률이 꺾여요. 항상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률, 연평균 15%의 EPS 성장률,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좀 내고는 싶은데, 자, 올해 지금 볼게요. 2026년도 추정 EPS인데 상반기에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뭐 3분기, 4분기 되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서비스를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사거나 이런 결제를 하는, 그게 숫자가 이제 이게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결제율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매출의 연속성이라는 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1, 2분기의 추세로 봤을 때 한 요 정도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증거를 보였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미 상반기에 20%대 성장을 보였으니 순이익도 한 23%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이 전망치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3%의 EPS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은 지금 PR이 10일 정도 되면은 괜찮네요. 부담이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목표 PR을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PR로 환산하면 14 정도. 그러면 단기에 지금 28%의 추가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NHN 좀 보겠습니다. (19,500원) 정도? 19,500원이면 여기네요. 올해 그 4월 달에 기록했던 뭐 이 정도. 이거 떨어진 건 다른 거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거 뭐. 5월 달서부터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을 뺏겨가지고 좀 떨어진 건데 다시 정상 회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추세가 조금 가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겠죠. 네, 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실적 성장은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약간 순한 맛.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생소한 기업인데 코나이를 좀 볼게요. 잠깐만요. 채팅창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해제하겠습니다. 네. 코나이는 좀 생소하시죠? 예, 얘들의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스마트 카드 그러면은 그냥 신용카드하고 스마트 카드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제 과거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그게 딱 결제를 하게 된다면은 그 통신 그 전용선을 통해 가지고 거의 금융 그쪽 서버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몇 초 걸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스마트 카드는 그 아이스 칩하고 메모리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카드처럼 딱 되면 그 자리에서 딱 띡 하고 이제 결제되는 거 있잖아요. 좀 빠르게 결제된다는 건데 그 카드 안에 메모리가 있는 게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암호하고 그리고 그 금융 내용,
그러니까 뭐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결제가 되죠. 그쪽 통신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내장돼 있고 IC 칩도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거를 사와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얘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출까지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전자여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메탈카드가 글로벌 2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어요. 그 메탈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뭐 이런 쪽에다가도 공급한다라는 뭐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좀 차별화, 세라믹, 뭐 OLED 원목 소재 카드를 만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요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지 누가 신용카드를 들고 다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안 그래요. 해외는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화가 좀 돼 있지 해외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말기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추진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이 메탈카드 같은 경우는 상위 1% 자산가를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거 그걸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코나이에 메탈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떨어뜨리면은 땡그랑 동전 소리가 좀 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좀 날카롭더라고요. 플라스틱은 좀 부드럽잖아요. 말랑거리고. 근데 메탈카드는 좀 딱딱합니다. 마치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참치캔 뚜껑을 딸 때 그 뚜껑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손에 막 벨 것 같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느낌은 좀 생소했어요. 소리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그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아무튼 프리미엄을 좀 지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있다면 이 메탈 카드를 가지고 현대차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현대차의 그 자동차 키 있죠. 이걸 메탈 카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그 카드를 딱 들고 가면은 그냥 시동을 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또 제휴를 해가지고 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좀 편리하겠죠.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고 지역 화폐는 이쪽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0.5% 정도 수익, 굉장히 큰 수익을 좀 가져가네요. 0.5%면 큰 겁니다. 그리고 알뜰폰에 유심칩을 또 제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유심칩 제조하는 기업들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얘들도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 매출 비중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좀 높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게 66%의 매출 비중을 좀 갖고 있고 지역 화폐 쪽은 25%입니다. 이쪽이 좀 마진율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조 원가도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수수료 딱딱 들어오는 거니까. 최근에 보게 된다면은 네, 여기 이제 매출액이 툭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이게 떨어졌던 것이 이제 그때 2024년도 정부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를 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 정부였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부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쪽 차이가 있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28%가 돼요. 아니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신용카드 팔아가지고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자꾸 코나이를 자꾸 언급을 하고 있어요. 리포터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NHK, NHN 그리고 뭐 롯데이노베이트보다도 수익성이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한 10배는 높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종목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신용카드 제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지금 30%대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액이 32% 증가, 영업이익은 1분기 때 95%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 때 매출액 25% 증가, 영업이익 24% 증가. 그래서 마진율도 좋고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매출액 28% 증가 상반기입니다. 그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54%가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87%가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성장을 했어요. 올해. 뭐 1년 농산 다 진 거는 마찬가지네요. 일단 EPS 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얘네는 지난해 분기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 3분기가 이제 성수익인 것 같아요. 아마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추석 연휴 뭐 이런 때 휴가철 이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올해도 한 그런 쪽에 이제 계절적 특성 때문에 3분기가 성수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매출 보니까 3분기 때는 매출액이 16%, 뭐 4분기 때 아무튼 10%대 후반대 성장이 매출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20%대의 성장이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만 되면은 굉장히 고성장이네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2026년도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 후반대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0% 정도를 넘어설 것 같네요. 지난해가 28%, 올해 상반기가 지금 28%또 갔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0%대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대단하네요. 그냥 신용카드 만드는 그 패키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일지는 저도 좀 놀랍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알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어요. 지난해부터. 자, 그럼 올해 EPS를 보겠습니다. 2026년도 EPS가 이 정도니까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올해 1, 2분기 합산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빨간 색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니까 분기 실적을 보면은 3,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3분기, 4분기 되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2026년도 요거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일단 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PR로 환산하니까 PR 9예요. 높지 않고 굉장히 목표 PR이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당장 44%의 주가 상승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PR을 보니까 저평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PR 상단 보니까 한 15 이상 나오죠. 그리고 하단을 보니까 하단은 한 6 정도 내외.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평가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컬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PR 흐름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이 당기 순이익이 발표가 됐을 때 주가는 어떠한 흐름을 좀 보이느냐 이제 이걸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죠. 목표 PR을 높게 잡은 것도 아니고 한 10도 아니고 9로 잡았어요. 9로 잡았다는 것은 달성 가능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PR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좋아서 저는 이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제조한다라는 이게 좀 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의식의 괴리율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종목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처음에 신용카드 제조? 뭐 장난하냐? 뭐 이랬는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 그리고 지금 고성장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급 그 부분이 어떻게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차트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이재명 테마가 좀 붙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역 화폐 그러니까 이재명 옛날에 대통령 후보 시절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 지역 뭐 화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상품권 막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쪽에 좀 연관이 좀 돼 있었던 테마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테마보다 실적 고성장에 따른 지금 주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저평가된 위치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57,000원까지 좀 볼 수 있다. 단기에 57,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이거는 지금 올해 2026년도 실적에 따른 올해 연말까지의 이론적인 적정 주가, 목표가라기보다는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괴리율이 지금 44%가 되니까 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스킵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오토에버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하시는데 오늘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이제 여기 위치했었어요. 근데 여기 위치했을 때도 그렇게 PR이 낮다,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이때. PR이 20 조금 못 미쳤던, 제가 기억으로는 18 정도? 이 정도 됐는데, SI 기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었어요. PR 한 20 정도 됐었어요, 이때. 근데 주가가 이제 이거 올라간 거는 로봇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얘네가 이제 현대차 만들거나 현대차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하고 그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얘네들이 공급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 가치가 좀 높다. 왜냐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래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 소프트웨어도 앞으로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성장성이라는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 여기 로봇 때문에 올라갔어요. 로봇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로봇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과한 주가가 일어났다.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릴 만한 일이겠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이 종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은 그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현대 오토 에버의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일단은 그 로봇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거를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 현대 오토 에버는 지금 현재 주력이라고 하는 게 현대차 그룹의 SI 있죠. 프로젝트. 왜냐면 시스템 구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반적인. 그 부분이 가장 주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IT 시스템 운영 관리. 이게 SI입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인데, 현재 스코어 매출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80%가 이쪽이에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앞으로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좀 현저하게 낮고 지금 주력이 이제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럼 차량용 소프트웨어하고 그럼 로봇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게 주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봇 하나 만들 때마다 투입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얘네들은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관제 소프트웨어예요, 관제.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됐던 어떤 공장이 됐던 간에 그 로봇이 10대가 있던 100대가 있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그리고 로봇들이 와이파이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5G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내에서는 그 안에서의 그 지형 지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제형 플랫폼을 현대오토웨버가 제공을 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로봇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로봇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구독형이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연간 현대 기아차 볼게요. 몇 대 출고할까요? 트럭 빼고. 트럭, 버스 제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UV나 이제 승용차 연간 700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 700만 대 생산할 때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혹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탑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틀라스는요? 목표가 2028년 1000만 대야. 그리고 2035년까지 총 60만 대. 목표니까 목표가 달성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생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이게 700만 대인데 트럭하고 버스 빼고 트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들이 상용차들이 그거 빼고 계산할 때 700만 대인데 이건 35년도까지 60만 대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물론 이제 2028년도가 되면은 이게 3만 대 할 때 그 관제형 플랫폼 말고도 시스템 구축을 이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출액은 좀 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회성 매출액입니다. 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2028년도 한 번만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로봇에 관련돼 가지고 좀 지나치게 사람들이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연간 3만 대 정도 수준인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혀 실적 기여도가 눈에 그냥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산수처럼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죠. 주가라는 게. 그런 건 있겠지만은 이제 조만간 있으면 그 현실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2년 정도가 있으면은 로봇에 관련된 매출액이 성적표가 나오는데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2028년도는 그나마 초기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그나마 매출액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2029년도가 문제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관제 플랫폼 쪽에서만 실적이 구독형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이렇게 높지는 않고 오히려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9년도 매출액은, 로봇 매출액은 역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게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현대 오토에버에다가 엄청난 고마진을 갖다 줄까요? 현대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일본 그 엔화 때문에 일본 자동차가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지금 갖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해외는 우리 현대 기아차는 일본 차하고 도요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 현대 오토에버나 이제 밑에 있는 자회사들 있잖아요. 협력업체나 자회사들한테 높은 마진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와도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잉여금 규모가 가파르게 올라가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자산이 막, 현금 자산이 막 쌓이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배당도 많이 못 주고, 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고성장하는 분야는 아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요즘 막 서사, 뭐 내러티브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지쳤어요. 진짜 저도.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뻘게 벗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테마, 뭐 내러티브, 뭐 서사, 뭐 대서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신비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고 성적표를 원해요. 그래서 시끄럽고 성적표 갖고 와, 실적 갖고 와봐. 얼마 벌었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올라갔던 주가는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주가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폭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1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 21%가 역성장했고 2분기 때는 11% 정도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출액은 20%가 늘었는데 뭔가 이제 비용을 쓴 것 같고 인적 자원에 대한 뭔가 비용을 좀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반기 매출액은 17%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1%가 역성장을 했다는 사실. EPS도 한 11% 정도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하반기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뭐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SI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 정도 증가하고 4분기 때는 25%.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대차 그룹, 기아차 거기에 캡티브 물량에 따른 실적이잖아요. 그 내부 매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뭐 점유율 뭐 경쟁사하고 점유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분야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현대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인데 뭔 점유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가 얘들한테 마진을 밀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아틀라스 지분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정의선 회장이잖아요. 그 양반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다른 쪽에다가 소프트웨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내부적인 이슈가 좀 있겠죠. 왜냐면은 아틀라스가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야지 로봇 쪽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다가 그 마진을 많이 띄워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의 이익은 누구에겐 비용으로 전가가 된다라는 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 얘기입니다. 영업, 로봇이 또 특히 그래요. 영업이익은 올해 한 10%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상반기 그 정도 나온 거 보니까 한 요 정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네요. 예. 상반기가 좀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요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수치는. 일단 11%가 증가했는데, 하반기에 더 높은 성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자, 하반기 잠깐 볼게요. 9%, 25%. 지난해 4분기보다는 올해 4분기가 더 크게 올라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현대차 실적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좀 상반기 1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도 3% 2%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렇게 역성장했고, 근데 뭐 현대차는 지금 현재 현대 오토에버를 볼 때는 영업이익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과거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상황이고, 올해 추정되는 매출액은 4% 정도 증가에 그쳤다. 그러니까 현대차 자동차 판매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올해 성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13%?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양호한 성장이다. 올해는 16%. 앞으로는 뭐 고성장이 일단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PR이에요. 지금 PR이 64예요. 과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좀 비쌌어요. PR 20? 이랬을 때 저도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전 제가 SI 기업을 되게 좋아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포트에다가 편입을 못했는데 지금 PR이 64면은 얼토당토 안 한 지금 이거거든요. 연간 64%의 EPS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연간 20%, 평균적으로 22% 성장한다고 하는데 PR은 그보다 3배 정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라고 뭐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주가 상승보다는 주가 하락에 대한 명분이 더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자동차하고 로봇이랑 이제 같은 이제 비교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자동차 같은 구닥다리 옛날 뭐 레거시 제품을 만들었던데 이제는 첨단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더 높게 보죠.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자, 볼게요.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비교하면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로봇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일단 자동차는요, 사치제예요.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치제. 자동차는요, 아반떼를 몰아야 될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싶다라는 이유로 소나타를 건너뛰고 그랜저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치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좀 더 비싼 거, 고마진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자동차 시장에는 열려 있어요.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자동차를 바꿔 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은요? 사치제가 아니에요. 로봇은 철저한 가성비 싸움입니다. 로봇을 사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물류센터 그 창고에 있는 사장, 그리고 제조업 공장 사장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동차를 왜 삽니까? 사치제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로봇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뭐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노동자 연간 3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를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보다 값싼 뭔가를 사는 거잖아요. 자, 과연 그 사람들이 고마진 비싼 거 살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철저하게 가성비야.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자동차나 좀 고마진 제품들이 팔려야지 수익성에선 좀 유리한데 돈을 벌고.
근데 그쪽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갑자기 어떤 뭐 맨 땅에 뭐 새로운 것이 딱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자동화 설비예요, 로봇은. 근데 지금까지 자동화 설비는 뭐였습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였잖아요. 로봇 팔만 있고. 그쵸? 생산 라인이라는 고정화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로봇은 뭐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 자동화 설비예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보면은 같은 자동화 설비예요.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그게 자동화 설비잖아요. 그쵸?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자동화 설비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왜 로봇은 같은 자동화 설비인데 왜 그렇게 프리미엄이 부여되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봇을 사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산 로봇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로봇 만드는 데가 현대, 그 LG, 또 어디가 있죠? 현대, LG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걔네들 같은 경우는 비싼 거를 뭐 그룹사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로봇이라는 게 물류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제조용 로봇 이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거든요. 자, 서비스용 로봇은 뭐냐면은 배달용 로봇 그리고 청소 로봇이에요. 화장실 청소. 비싼 프리미엄 로봇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2천만 원짜리 중국산 로봇 사면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류 로봇이 그렇게 아틀라스처럼 1억 8천만 원짜리 로봇이 필요할까요? 물류에서?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중국산 로봇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조 쪽하고 이 서비스 쪽하고 물류 쪽에 전 세계 로봇의 97%가 중국산입니다. 이미 시장에 다 침투가 다 됐어요.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죠. 이미 중국은 출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조업 쪽으로 볼게요. 제조업이 그렇게 첨단 공정의 제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무거운 짐짝 나르고 그거예요. 지금 현대차에서도 지금 로봇을 도입하는 용도가 그 어떤 초정밀 뭐 그 가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무거운 거 들고 반복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그 생산 라인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유도리 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순 업무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과연 첨단 1억 원 이상 호가는 로봇을 살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 그러니까 삼성도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경우 그 제조 그 공정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로봇 회사가 들어가지고 공정이 유출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최첨단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공정 뻔한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99%가 뻔한 공정이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은 그냥 중국산 써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롯데그룹이 지금 유통기업이잖아요. 지금 롯데그룹에서 로봇을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각 물류센터라든지 제조 공정에 그리고 건설 현장에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롯데이노베이트가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롯데이노베이트가 로봇을 사와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붙이고 뭐 서버 연결해가지고 뭐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로봇을 어떤 걸 쓸까요? 중국산 유니트리를 씁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대기업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밸류체인에 삼성과 현대와 아까 LG 그쪽 밸류체인에 들어가야지 않은 로봇 부품 회사와 로봇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상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꿈 깨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잃고 자꾸 당하는 이유가 막연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경계할 것 좀 철저하게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만 보면 자꾸 사람들이 로봇 얘기를 해가지고 로봇줄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두산 로봇이 되게 좀 뭐 경쟁력이 있잖아요. 두산 로봇은 로봇 팔을 만들잖아요. 걔네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쪽이.
그 정도예요. 그나마 걔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첨단 공정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선 조금 좀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 지금 당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 얘기를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잖아요. 테슬라는 제조 쪽이나 유통 쪽에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철저하게 소비자 쪽 로봇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을, 필요한 걸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택배 상자를 대신 로봇이 받아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강아지 산책을 우리 로봇이 시켜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예요. 펀 이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쪽 시장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이 가능하거든요.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 싶다는 이유로, 그리고 프리미엄 로봇을 선호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상위 1%만 노려도 그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제조, 물류, 뭐 그런 쪽 서비스 로봇은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냥 가성비 싸움, 철저한 가성비 싸움입니다. 성능 비슷한데 가격만 싸다? 그러면 중국산이에요,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로봇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5배가 난다라고 하니, 같은 성능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에 좀,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자동화 설비 기업인데 갑자기 이름 앞에다가 간판을 로봇으로 바꾸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쪽이 뭐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나 뭐 이런 부분이 올해 한 5월달, 6월달 엄청나게 막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선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들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심 한쪽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파편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보면은 차트 한번 볼게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반도체 대형주 쪽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가 이제 5월달하고 6월달에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 시점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박살났냐면 소형주가 박살났어요. 소형주가. 이게 5월달입니다. 여기가 5월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소형주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소형주를 좋아했잖아요. 개인들이. 변동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소형주를 팔고 반도체 쪽으로 다 가가지고 다 털려버렸죠,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소형주가 어떻게 된다? 반등이 되고 있는데, 이 반등에 이 손잡이 칼집은 누가 갖고 있다?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죠. 한쪽에 편중돼 있던, 반도체 편중돼 있던 수급이 지금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이 산다는 이유는 단기 매매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볼게요. 코스피의 소형주하고 코스닥하고는 뭐 거의 동등하니까, 여기 좀 보시면은 코스닥도 5월달서부터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이게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럼 반등의 열쇠는 누구다?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까만 게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수급을 뺏겼어요. 소형주하고 코스닥 종목이.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좀 주가 떨어지거나 아직 안 오르거나 수급에 의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관심 종목이 좀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뭐 그런 종목이 좀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종목명을 일단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일단 숨겨놨고요. 이게 지금 기대 수익률입니다. 여기 이제 2027년도로 봐야 되겠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는 이제 하반기니까 다 끝났고 이제 내년도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을 지금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토리 모으듯이 계속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업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번 주 제가 추천할 종목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종목명을 일단 말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원들한테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신규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AI 관련된 소재 기업이에요. AI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안 올라간 종목을 좀 찾았는데 이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얘네 사업이 숨겨져 있어요. 보통 AI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반도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앞단에다가 뭐 간판에다가 해가지고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웃긴 게 기타 매출입니다. 근데 기타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몇 %예요. 주력 사업인데 그게 기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뭘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실적이 갑자기 2025년도에 폭발을 한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30%대를 웃돌고 갑자기 매출이 폭발하니까 이게 뭐지?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리고 보고 올해 상반기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신 영업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30%대, 40%대. 영업이익은 50%대, 60%대. 영업이익률이 30%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이만큼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해가 엄청 고성장을 했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성장을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1% 증가, 영업이익은 39%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정도 성장이 나올 거다. 영업이익은 3분기 때 90%, 4분기 때는 69%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장비 기업이 아니라 장비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없고 간헐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소재 기업들은 투입이 계속적으로 되잖아요. 뭔가를 만들 때 AI 관련된 뭔가 반도체를 만들든 뭘 만들 때마다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은 엄청난 고성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 올해 40%, 영업이익은 70% 증가. 지난해는 630%가 증가했어요. 근데 2027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이 나올 것 같다. AI 관련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가 소재를 만드는데 소재가 글로벌 쇼티지입니다. 글로벌 쇼티지예요. 이게 수요는 엄청나게 높은데 공급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런 쇼티지가 일어나면은 공장을 만들잖아요. 예, 얘들이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공장 지금까지 있었던 공장 다 합해도 더 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은 보통 엄청난 고평가일 거 아니에요? PR 100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PR 지금 이거밖에 안 돼. 7.7. 올해 실적에 대한 PR이 10.4고요. 2027년도 결국 이제 2027년도를 보고 투자했는데 7.7밖에 안 돼요. 목표가를 얼마를 줘야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를 드릴게요.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정회원분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월요일, 화요일 아마 내일이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내일쯤 문자 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합니다. 정회원 방송을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는 한 3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성장하는 기업을 쌀 때 사야 돼요. 고성장하는 기업을 그만큼 비싸게 사버리면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죠. 제한적이죠. 천장이 이미 딱 있으니까. 아까 그 현대 오토웨브 같은 이미 성장률을 훨씬 초과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쪽 이제 기업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자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을 포트에 담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 국내 유일 독점적 지위 혹은 1등 기업, 독과점적 지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수요일 날 다른 쪽 업종 좀 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IT 업종을 좀 팠는데 다음에는 뭐 화장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가 됐던 다른 쪽 섹터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가장 유망주를 좀 가져와 볼게요. 오늘은 IT 서비스를 했는데 IT 서비스도 다 한 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여기 실적 데이터를 아직 추가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IT 서비스는 오늘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소비재 쪽, 수요가 꾸준한 그런 쪽. 요즘은 가치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도체 쪽에 수급을 다 뺏겼다가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